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서회를 맡은 박상은입니다. 연명으로 결정법이 시작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명으로 결정 제도를 한번 돌아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또 때마침 이 코비드 19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예기치 않는 참 상황 속에 저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당복지재단이 특별히 팬데믹 시대의 연명으로 결정 제도에 대한 이 귀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에 두 분 발제해 주셨는데, 의학적 성찰을 우리 고윤석 교수님께서 해 주셨고, 또 종교적 성찰을 우리 박은호 신부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어떤 몸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영혼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셔서 어떤 전인적인 고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연명으로 결정 제도에 관련되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연명으로 계획서와 같은 연명으로에 대한 어떤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또 제도가 이 연명으로 결정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5분의 전문가들은 각 분야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각 토론자께서 10분 이내에 좀 토론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또 자유토론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동백 성 루카 호스피스 병원의 원장님을 맡고 계신 호스피스에 아주 오래되신 전문가시죠. 우리 정극규 원장님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얘기하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사전 연명 의향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작성을 도와줄 것인가, 이런 실무적인 문제와, 두 번째는 연명 의료에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들이 이런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중요성 또는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제공해서 의미 없는 생명만 유지시키는 중환자실의 이런 관행적인 의료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적인 임종을 맞게 해달라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사전 연명 의향서라는 이런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임상에서 볼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 또는 산업재해, 급성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의식이 소실돼서 응급실로 온 경우, 이런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현장에서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비드-19 이런 팬데믹 시대에서 사전 연명 의향서를 팬데믹 이전의 시기와 같이 우리가 잘 알려주고 홍보하고 작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상당히 위축된 이런 상태입니다. 또한 사전 연명 의향서의 홍보나 또는 실제로 작성하기 위해서 상담사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전 연명 의향서를 홍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향서와 비슷한 이제 사전 건강 가료 지시서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유사한데, 일반적인 유언장과는 달리 임종기나 또는 영구적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적 치료 내용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미리 결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전 의향서와 유사합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이런 양식이 온라인상에 이제 배포가 돼 있어 가지고 본인이 사전 건강 지시서 양식을 온라인상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작성을 해서 보관하거나 또는 꼭 정부에 등록을 할 것 같으면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 기간에 우송을 해서 등록을 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걸 참고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의향서는 대리인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구 미국이나 뭐 영연방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사전 의향서의 항목에 반드시 대리인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신 고 교수님 말씀대로 법적 대리인을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들어오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향서 자체에 법적 대리인 란을 아예 만들어서 대리인을 등록하는 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의 또 다른 문제는 의료 자원의 분배입니다. 환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될 병상이나 중환자실 그리고 인공호흡기 등의 이제 생명 유지 장치나 의료 인력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정된 의료 자원들을 우선적으로 코비드 환자한테 투입함으로써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한 만성 질환 말기 환자들 돌봐줄 수 있는 의료 자원들이 자연적으로 부족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약 1년에 약 8만 명 가량의 말기암 환자들이 임종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2016년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약 17.5%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은 아시다시피 공공의료기관이나 또는 대학병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서는 이 기관들이 유행성 질환 환자들 돌보기 위해서 다 이제 동원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20년도 10월 20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전국 8개 의료원과 전국 14개 병원 소속 호스피스 병동이 코비드 환자 때문에 동원돼서 호스피스 병동이 폐쇄되고 이 환자들은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호스피스 기관에도 대기 환자들이 상당히 지금 밀려 있어 가지고 환자들끼리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볼 것 같으면요. 미국에서는 현재 약 4,600여 곳의 호스피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약 70%가 영리기관, 영리의료기관 또는 독립형 호스피스가 주로 되어 있고 이 호스피스 기관의 이제 추이를 볼 것 같으면 지난 5년간 영리적 호스피스 기관이 25%가 증가되고 있고 반면 비영리 기관은 현재 약 한 2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오히려 마이너스 4.3%가 기관 수가 감소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현재 약 150여 곳에 있는데
이 정부 운영 기관들도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약 20%의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대부분 대학병원하고 공공의료기관 여기에 치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팬데믹이 이제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호스피스의 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독립형 호스피스 기관들이 좀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 경험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호스피스 기관을 육성하는 또 다른 장점이라면 전문성을 상당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서 컴팩트하게 그리고 인텐시브하게 호스피스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지역사회 단위에서 조그마한 호스피스를 육성함으로써 서울 지역이나 대도시에 치중된 이런 호스피스 기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단위의 독립형 호스피스를 육성 발전시키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사전연명으로 의향서가 이제 급격하게 작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그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또 의료자원의 분배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호스피스들이 대부분 다 이 팬데믹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이제 클로즈를 하면서 호스피스 환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이런 또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 이런 것들을 위한 제도적인 또 어떤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우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 구미정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글 그리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론을 맡으신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와 연결된 분들인데 저는 조금 그 먼 발치에서 두 분의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제가 그저 궁금하던 것들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제가 또 깨달은 바를 나누는 형식으로 그렇게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피카소의 과학과 자비라는 그림이 떠올라서요. 제 토론문 제목을 과학과 자비,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길 찾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은 미국의 여류 시인 루이스 글릭에게 돌아갔는데 눈 밝은 류시화 시인이 미리 이분의 시를 찾아내서 우리말로 옮긴 시 중에 애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죽은 후 그동안 전혀 의견 일치가 되지 않던 친구들이 당신의 사람됨에 대해 동의한다. 실내에 모인 가수들이 예행 연습을 하듯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당신은 공정하고 친절했으며 운 좋은 삶을 살았다고. 박자나 화음은 맞지 않지만 그들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진실하다. 다행히 당신은 죽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조문객들이 눈물을 닦으며 줄지어 나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갑자기 고통스러울 만큼 격렬한 질투를 느낄 것이다. 살아있는 당신의 친구들은 서로 포옹하며 길에 서서 잠시 얘기를 주고받는다. 해는 뉘엿뉘엿지고 저녁 산들바람이 여인들의 스카프를 헝클어뜨린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운 좋은 삶의 의미이므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므로 죽음이라는 현상 혹은 사건에 대해 이토록 정곡을 찌르는 시적 표현도 드물겠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의견이 엇갈리더니만 한결같이 죽으니까 좋은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으죠.
그 죽음이 갑작스러울수록 평가는 더욱 미화되고 슬픔은 더욱 고조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진실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옷깃을 여미는 법이니까요. 오죽하면 그리스도교에서 원죄라는 말을 고안했을 정도로 태생이 이기적이고 욕심 사납게 생긴 인간은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 모든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 대해서는 더없이 야박합니다. 그런 인간이 타인을 좋게 말할 때는 오로지 그의 죽음 앞에서뿐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타인의 죽음에만 관대합니다. 자기의 죽음일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관대하기는커녕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남의 죽음에 대해 진실로 애도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기는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눈물을 닦으며 줄지어 나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동료 혹은 친구와 서로 포옹하겠죠. 길에 서서 잠시 얘기를 주고받기도 할 것입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저녁 산들바람이 여인들의 스카프를 헝클어뜨린다. 삶입니다. 너무 하찮아서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오직 죽은 사람에게만 간절하게 포착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죽은 사람이 죽은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격렬한 질투를 느낄 테니 말이죠. 자신이 더는 누릴 수 없는 그 삶에 대하여.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운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지 자각하며 사는 이가 드뭅니다. 시인의 촌철살인이 빛나는 건 이 대목입니다. 애도라는 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우리의 불감증이야말로 정작 애도의 대상이라고 꼬집습니다. 한 가정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이도 아니고 아픈 사람입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생활이 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관심이 온통 쏠리고 그의 요구에 오롯이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개인에게 일어난 일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어떻겠습니까? 흔히 말하듯 지구가 한 마을임을, 이 지구별에 몸담고 사는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으로 엮여 있음을 이토록 자명하게 느끼게 하는 보기도 드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팬데믹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개별적 자아관에 묶인 근대 주체를 초월하게 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이 난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식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박은호 신부님 표현으로는 격리된 죽음, 애도되지 않은 죽음이 문제인 건 그 때문입니다. 죽음이 물화되면 삶도 비루해집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의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오늘의 논의가 무척 뜻깊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이 길가메시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문명의 감당치를 넘어선 팬데믹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 윤리의 최전선은 바로 이 자리, 생명윤리입니다. 고윤석 교수님의 글은 팬데믹의 상황에서 연명의료 결정이 평상시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차가운 진실을 전합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차피 인간의 무력감과 절망을 함축하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나 그래도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이 제안한 코로나 중증 환자, 중환자실 입시 지표는 냉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째서 구약성서의 10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마디에 부모 공경을 넣었는지 어슴풀어야 알겠습니다. 박은호 신부님의 글은 이런 심정을 대변합니다. 글에 인용된 교황청 생명학술원에서 올 초 부활절 무렵에 발표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보편적 형제 속에 따뜻한 진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 공경에 처한 인류에게는 과학의 차가움과 종교의 따뜻함이 다 필요합니다. 종교는 과학의 차가움이 냉담 혹은 냉혹으로 치닫지 않도록 붙잡아야 하고 과학은 종교의 따뜻함이 열광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치유는 이렇게 서로 맞잡은 손에서 나오지 한쪽을 뿌리친 채로는 결코 온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귀한 글을 발제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마중물 삼아서 토론해보고 싶은 곁가지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코로나가 특히 노인 환자에게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도 이 고윤석 교수님의 발제에서 다수의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자원 분배 문제, 중환자실 입퇴실 지침, 의료진 확보 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합의된 사항이 없고 그나마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조차 없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박은호 신부님이 발표하신 미국 카톨릭 생명윤리 센터의 테드 신부님이 제시한 원칙들과 의료자원 분배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것도 같은데 이를 현실화하거나 제도화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둘째, 박은호 신부님 근에서 현행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환자의 가족들이 반대할 때 의사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 고은석 신부님, 교수님께서도 그 연명의료법 40조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가족주의, 유사가족주의는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먹는 잠재적 역병인데요. 종교야말로 이를 구제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주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 글에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서는 그 박은호 신부님하고도 좀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교황청이 발표한 그 인간관,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그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념적 사유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을 근본 가치로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근대적이며 계몽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세계관, 서구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예를 들면 저희 조카가 중증 장애입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가 있고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IQ 검사를 했더니 IQ가 40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개보다도 IQ가 낮습니다. 이러면 이성적 존재라고 인간을 설정할 때 이렇게 식물인간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에선 참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윤리는 감정, 느낌의 윤리학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에 대한 토론을 서구의 면면이 임마누엘 칸트, 데카르트 다 이렇게 왔던 이 인간관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셋째, 두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노숙자 쪽방촌 주인들 혹은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특히 농업 종사자들의 자리를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거리가 두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죠. 이 불편한 진실은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정작 우리 사회 전체가 애도할 일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아둔한 저로서는 그저 이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있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인문학자님의 그 발표를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과 자비,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의 길찾기. 그 발표를 제가 들으면서 문득 그 외신 뉴스에서 봤던 장면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 어떤 그 노부부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서 이제 각각의 병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작별의 키스를 하고 헤어지는데 결국 두 분 다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참 안타까운 그 외신이었는데 어쩌면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새로운 그 죽음의 어떤 모습, 그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음 토론자는 사회학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신 우리 서희종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인 팬데믹 시대의 연명의료 결정은 박은호 교수님의 발표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비드-19의 전염병 대유행이라고 하는 예외적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의 연명의료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률도 있고 또 윤리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런 코비드-19의 팬데믹 시대에 이런 예외적인 상황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염려의료 결정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본 주제라는 점에서 좀 예외적인 상황 또 긴급한 상황에서의 윤리적 성찰과 법적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팬데믹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를 대응하는 한국식 K방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중국과 같이 봉쇄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스웨덴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집단 감염도 있지만 한국적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 의심자를 선제적으로 대량으로 검사하고 무증상 감염자를 격리하는 조치, 그리고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감염 의심자 또는 밀접와의 밀접 접촉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검사하는 조치, 그리고 경증 환자의 격리시설과 구비돼서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집중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식 건강보험이 값싼 검사와 진료를 가능하기 때문에 K방역이 아마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의료인들의 희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이고, 더욱더 이런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만성화되면서 지금 현장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또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개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질환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K방역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지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명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라고 하는 이 부분의 경계선이 모호해진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연명으로와 관련돼서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이런 긴급한 또는 외적인 상황에서의 연명으로 결정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명으로 결정법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 상태의 외적인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서 생명을 단순히 연장만 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연명으로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코비드-19과 같은 그런 대유행의 외적 상황이 결부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K방역의 특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팬데믹 시절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인공호흡은 연명의료의 매우 중요한 대상이고 이번에 연명의료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코비드-19 관련돼서 연명의료 인공호흡기는 실제적으로 초기 치료에서 매우 중요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인공호흡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태리나 또는 스페인과 같은 그런 카톨릭 국가에서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노인 환자, 올해 자녀 생명이 많지 않는 노인과, 그리고 치료할 수는 있지만 많은 의료자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치료를 포기하는, 후순위로 늘리는 그런 긴급 조치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K방역의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K방역에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지침들이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의료인들의 굉장히 혼란과 그리고 또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젊은 치료 가능한 경증 환자의 우선순위를 주고 나이든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지만 많은 의료자원이 필요한
노인 중증 환자의 생명권을 배제하는 이런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 거냐, 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생명윤리적으로 그런 위기 상황,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위기 상황들 또는 위기 지침들을 생명윤리적인 어떤 부분과 또는 법적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치료 가능한 치료 가능하지만 많은 의료 자원이 들어가는 노인 중증 환자를 후순위로 또는 치료를 포기하는 부분들에 관련된 법적 조치는 매우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법 고인석 이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명의료를 원하는 가족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처벌의 대상에 속하고, 더 나아가서 말기 환자도 아닌 치료가 가능한 그런 중증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상사태, 위기상황 또는 K방역의 적극적인 치료와 검사와 치료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K방역의 특성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침들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두 발표는 임종기라고 하는 제한된 시기에만 한정된 연명의료 결정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인석 발표자와 그리고 박은호 교수님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은호 교수님이 현재 많은 중단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면서 연명의료 결정법은 많은 사회 전문가들 참여해서 최소한 남용을 줄이고자 임종기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남용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종기로 제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박은호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연명의료 결정법이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 단지 생명을 연장만 하는 의료수단에 대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꼭 임종기에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이후에 연명의료를 중단 혹은 유보하고 더 나은 전인격적인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며 더 유의미한 생애 말기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연명의료 도입의 당초 취지에 훨씬 부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현실에서 더 이상 회복이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이며 환자 자신에게 명확한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임종기까지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없어서 집중치료의 대상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본 연명의료 결정법의 임종기로 한정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호스피스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고작 평균 23일밖에 되지 않아서 전인격적인 호스피스 돌봄은커녕 임종간호에 매달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그리고 당시 연명의료 결정법의 입법 당시에도 종교계와 학계는 박은호 교수님이 지적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연명의료 결정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전인격적인 호스피스 완화의 호스피스 돌봄의 확충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지적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남용의 우려로 인해서 임종기로 제한하게 되면서 임종기로 제한은 결국 전인격적인 호스피스 이념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결과로 왜 우리가 연명의료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초 취지, 즉 품위 있는 생애 말기의 삶과 죽음을 오히려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애 말기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말기로 연명의료 결정을 확대해서 호스피스 돌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품위 있는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코비드-19는 연명의료 결정의 과정에도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가족 결정으로 거의 현재 3분의 2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2인 이상, 그리고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가족의 전원의 의사표시로 인해서 현재 지금 3분의 2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비드-19로 인해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접촉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고 가족들의 만남을 이런 전염 가능성으로 인해서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못지않게 현재 가족 구성원이 매우 이질적이고 또 가족 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연명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코비드-19로 더욱더 가족 간의 접촉과 만남이 제한되고 그리고 예방조치로 인해서 상당히 말기 환자가 여러 가지 취약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외부의 전염 감염심으로 인해서 현재 통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기 중증 환자의 면담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가족 회의도 쉽지 않고 또 환자의 의사 표시도 쉽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명으로 결정을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법적 대리인의 그 역할을 좀 확대시켰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보완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족 결정이라고 하는 한국적인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을 살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후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의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연명으로 결정법 지금 현재 연명으로 결정법 위에도 호스피스 상황에서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시설에 있다 하더라도 호스피스 돌봄도 사회적, 심리적, 영적 돌봄도 쉽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은옥 교수님이 말한 애도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유적 상황으로 나가고 있고 애도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에게도 장기적 트라우마를 지속해서 특히 무증상 자녀나 손자 때문에 감염돼서 말기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 특히 자녀와 손자 그리고 의 자책 그리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런 코비드-19의 그 대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사회적인 어떤 복합적 상황 하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한 3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료 붕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외적 상황에서 다소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전염병과 감염증의 두려움으로 인한 예방 조치가 지속된다면 가족 결정을 넘어선 대안, 즉 대리인 결정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말기로 확대돼서 연명으로 결정이 실질적으로 품 있는 죽음, 생애 말기의 삶과 죽음에 도움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된다면 호스피스 현장에서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전인격적인 돌봄을 위한 이제 대안적인 비대면적 방법, 그러니까 ICT를 이용한 그런 상담, 돌봄, 가족 만남 등을 보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그 서유정 교수님 사회학자로서의 참 아주 예리한 성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발제해 주실 분은 이 죽음의 이 사전연명으로 의향서의 아주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각당복지재단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사업본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윤득형 본부장님 모셔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데믹 시대의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등록기관의 역할에 대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윤숙 교수님과 박은옥 교수님의 글도 읽었고 또 발표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팬데믹 시대와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이 발표문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윤숙 교수님께서는 대역병 시기에 환자들의 바람에 맞는 그런 연명의료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 합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런 감염병 대유행 시기 병원의 환자 수용 상황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 환자들의 입실 제한 혹은 조기 퇴실 결정 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시기에 중증 환자들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의학적 결정도 의료 현장에서는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을 언급해 주셨고, 또 의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명 의료 결정 제도의 다양한 개선점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은호 교수님은 종교 인문학적 성찰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좋은 삶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연명 의료 문제에 대해 다뤄주셨고요. 특별히 두 가지 극단, 과잉 치료, 안락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임종 과정이 아닌 환자들에 대한 연명으로 중단 요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또 이를 위해서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지속적 홍보 관리도 필요하다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또 현장에서 임종 과정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으로 중단 요구가 실제 중단으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시대 인공호흡기 부족 상황에 대비한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언급, 미국의 파출잭 신부가 제시한 원칙 등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사전연명 의료양서나 연명의료 계획서와 같은 제도들은 사람들이 미리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종교적 관점 중요하다 말씀했는데, 사실 뭐 그 전부터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에서 어떤 영적인 부분, 영적 돌봄, 종교가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백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런 것에 동의하면서 저는 종교적인 관점과 역할의 중요성뿐 아니라 고윤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죽음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 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자기결정을 위한, 또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가치관, 이에 따른 존엄한 삶, 이것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현재 주어진 삶을 풍성히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 혹은 죽음 교육의 중요한 가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등록기관의 입장에서 팬데믹 시기에 사전연명 의료양서 상담과 작성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당복지재단에서는 작년 상담사들을 통해서 작성한 의향서가 1만 1천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현재까지 작성한 건수가 370여 건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자 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파견이나 또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난 뒤에 작성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이제는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염병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학교나 교육기관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에 사전연명 의료양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저희 각당복지재단에서는 지난 10월 14일에 사전연명 의료양서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이에 관해서 논의를 미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저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들을 관련된 얘기를 조금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시대에도 이 시대에 상담도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또 온라인 시대에. 또 온라인 비대면 상담이 1대1 상담 원칙에 있어 오히려 내담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비대면 화상 시스템은 영상 녹화 기능이 있어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증거가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가정에서 한다면은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노인복지관에서 그런 강의를 온라인으로 한 적도 있고, 이 온라인으로 어르신들이 다 강의를 듣고 이게 미리 이제 훈련을 좀 했겠죠. 미리 교육을 하고서 이분들이 들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듣고 대화하는 것에 이제 점차 익숙해지기도 하겠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은 그분의 이제 자녀분들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거를 도와주는 그 자녀들도, 사실 저희가 주공교육에서 취약한 계층이 30대, 40대, 50대 남성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본인의 부모님들이 사전연명 의뢰양서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동안에 그냥 막연하게 이게 사전연명 의뢰양서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없던 이 그분들에게 이 얘기가 이제 전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Advanced Health Directive처럼 대리인 지정을 통해 보다 확실한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논의도 필요하겠고요. 관리기관에서는 영상 양식 혹은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둘째, 주공교육 확산입니다. 주공교육 확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됐는데, 이제 주공교육이 이 시기에 좀 더 확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특별히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장례 문화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기존의 접객 중심, 면 세우기, 이게 장례 문화였다면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가족 중심의 소규모 장례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례가 가까운 사람들 혹은 슬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애도를 위한 장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역할 증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병실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족들과 충분한 만남이나 대화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스피스 자원봉사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의 역할과 다양한 영역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의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호스피스 봉사자들도 방호복을 입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 보면 원주의 한 기독병원 채플린 원목 목사님이 미국의 자녀를 둔 독거 환자의 장례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서 기사화된 것을 봤습니다. 이렇듯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향서 상담 작성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재 민간 등록기관들 역할이 보니까 좀 갈수록 좀 약화되거나 줄어든 느낌인데, 그럼에도 민간 등록기관이 이 내방 상담으로 부족한 부분들, 파견, 출장 상담, 그리고 엘다인 강의, 이후 상담, 작성 등을 통해서 충실히 해왔던 역할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뀌어진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비대면 화상 상담 및 연명으로 홍보를 위한 특강, 웰다인 교육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할로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죽음 교육에 대해서, 또 달라지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좀 살펴본 그 과거 패스트 시대에
그 패스트가 확산되는 그 전염병 속에서 그 자리를 대부분 다 떠났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보니까 이제 의료인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과 군인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임종 미사를 집례하거나 임종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이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들이 특별히 그 격리된 상태에서 버려진 죽음, 아까 격리된 죽음 말씀하셨는데,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마지막을 돌봐주는 그런 호스피스도 그런 성직자의 어떤 반열에 좀 세워서 마지막까지 좀 임종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인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토론자 되겠습니다. 연명으로 결정 제도를 실제적으로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정부 보건복지부의 주무부처인 생명윤리정책과의 정호진 사무관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보건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의 정호진입니다. 지금 앞에서 저희 여러분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 주시고 저 귀한 의견들 주셨는데, 예, 저희 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비드 19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행을 하고, 뭐 질병관리청이나 뭐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상대적으로 좀 잘 막고 있는 편입니다.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장 그렇게 큰 혼란이 오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선제적인 지침이나 이런 대비 이런 데에 따라서 좀 고민을 여러 가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노인이나 이제 만성질환증 이런 층에서 이제 그 치명률이 2% 가까이 나와요. 1.76%. 뭐 도봉구 단아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설 같은 데 중심으로 다수 확진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형태로 이게 정말로 팬데믹 형태가 이제 올지 그거는 이제 좀 계속 저희가 주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우리나라 저기 주요 입법 내에서는 이제 그 팬데믹이나 이제 감염병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나 의료인들한테 이제 그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제 배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료진도 이제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협조하고 저기 노력하실 의무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저기 그 본부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그 감염병이 대유행을 하게 되면 사실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아마 저기 의료 자원들, 의료 기기, 뭐 의약품 그리고 의료 인력까지 이게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은 조금 많이 상황이 나아지긴 했는데 코비드 19 초기 때 사실 국가에서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도 지금 다 끼고 있지만 지금 이거 마스크, 예, 마스크가 이렇게 모자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이걸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적 마스크랑 이제 뭐 오부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생산량도 늘어서 많이 해결이 됐고, 이 의료자원 부분도 미리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자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확보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신부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런 순위나 아니면 저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먼저 오는 사람은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저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증 환자까지 먼저 달려오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 가지 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오히려 더 초기부터 제도를 설계하고 특히 의원님들 이렇게
그 법안을 발의하실 때도 이제 취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얘기를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는 이제 안락사가 아닙니다. 그 환자 본인의 그 자기 결정에 따라서 그 헌법에서 이제 보장하고 있는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팬데믹 상태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럼 효율적인 의료 자원 배분을 위해서 그 노인층이나 이 사람은 자기 회생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분께 치료를 그만두게 한다. 이걸 무조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부분 뭐 계속 논의를 해보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가져야 할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조금 별개인데요. 팬데믹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본부장님이 좀 여러 차례 말씀하신 상황이긴 한데 사회적 그 뭐 거리두기 아니면 이제 이 팬데믹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그 저희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이 대폭 떨어졌다. 예, 요런 부분도 이제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부분도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모아서 이제 교육이나 상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올해 저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이거를 원택트 교육이라는 거 이제 온라인을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관련해서는 앞에서 제시 말씀 여러 교수님들이나 그 본부장님이 제안한 듯이 요거는 좀 저희도 온라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등록 기관들을 지금 공공기관 위주로 좀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어느 정도 배분은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462개소군요. 전국에 지금 460개소가 넘는 이제 등록기관이 깔려 있는데,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다 이제 좀 평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나 도는 몇십 개씩 있고 어디는 지금 달랑 한 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역적인 배분, 그러니까 접근성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들도 요거를 이제 이 제도를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참여가 또 문제가 되는데, 지금 뭐 종합병원 이상은 사실 50% 가까이 다들 하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이제 많은 장기 환자분들이 그 돌아가시고 계신 요양병원 포션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게 수가나 이런 부분이랑도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뭐 저희가 무슨 평가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니까 지금은 아직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예, 지금 마무리 짓자면 앞으로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 국민의 자기 결정권에 따른 인간 가치 보장을 위한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원활히 작동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직 뭐 그렇게까지 눈앞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라도 의료 자원의 배분 아니면 뭐 이제 그 실제로 접근성이 어려운 기관이나, 그리고 또 그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제한된 의료자원 배분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우리도 원칙과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도 전문가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이 팬데믹 시대에도 이제 의료자원이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시겠다는 말씀과, 또 이제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비롯해서 이 죽음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상담도 온라인으로 해서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제도적인 마련을 더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공공의료기관의 호스피스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요양병원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또 마련해 주시기로 하셔서 앞으로 또 오늘 참여하신 전문가들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 또 좋은 제안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두 분의 발제자들 함께 모셔서 이제 마지막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